한때 고요한 시골 마을에 철학을 사랑하는 한 남자, 이름하여 아테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와 수렵으로 생활했으며 철학과 학문은 그저 호기심을 채우는 여흥일 뿐이었습니다. 아테네는 마을 사람들에게 플라토닉 이데아론을 설파하여 그들의 일상 위작은 것들 속에서도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이상을 찾아내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아테네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낡은 나무 의자를 손에 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의자를 보십시오. 이 낡은 의자에는 물자국이 나고 다리가 약간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복제물일 뿐입니다. 이 의자의 진정한 모습, 그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본질은 의자라는 이데아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갸우뚱하며 그를 쳐다보자 그는 의자를 놓고 다시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테네가 계속했습니다. 이 의자가 부서지거나 버려진다고 해도 여러분은 의자의 본질, 즉 앉기 위한 구조와 기능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데아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을의 대장장이인 필로스가 나섰습니다. 그러면 이데아라는 것이 물건의 본체와 같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필로스, 아테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데아를 통해 사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불완전하게 나타나도 모든 것의 이데아는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테네의 설명에 매료된 사람들 중 하나는 잡화상을 운영하는 할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만일 우리가 모든 사물의 이데아를 알게 된다면 우리 삶은 더 나아질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테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마리아, 우리가 이데아를 찾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형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 현명한 선택들을 하게 하고 어떤 일이든 근본적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성실한 농부 테오도루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테네, 당신이 말하는 이데아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그의 질문에 아테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대답했습니다. 테오도루스, 이데아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상상하는 모든 것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는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매일의 일상에서 그들의 삶을 정의하고 그 본질을 찾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작물 속에서도 그 완전한 형태와 가치를 찾으려 했고 대장장이는 무언가를 만들 때마다 그 일의 본질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점점 더 철학이 본질을 이해하는 곳으로 변화해갔습니다. 이데아로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사유이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아테네는 평생 동안 그들이 이데아를 통해 진정한 지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의 삶의 의미도 되찾았다고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아테네를 진정한 현자로 존경하며 그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년 알렉스가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항상 호기심이 많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왜? 라는 질문이 떠다녔고 그것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렉스를 보며 이 녀석은 이번엔 무슨 걸 물어볼까? 라며 이리부터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알렉스는 마을 중심에 있는 오래된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서관은 그에게 무한한 세계로 향하는 문과 같았습니다. 그날 알렉스는 철학 섹션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알렉스는 책을 펼쳐 읽어나가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무지의 라는 개념이 그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면 왜 나는 몰랐던 것일까? 알렉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그는 마을 외곽에 홀로 사시는 지혜로운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현자라 불렀지만 그를 본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다음 날 알렉스는 할아버지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하얀 수염의 할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니?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알렉스는 소크라테스의 무지의지에 대해 배우게 된 이야기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알렉스에게 한번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렉스를 데리고 그가 가꾸던 작은 정원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 있는 식물들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물들을 보거라. 나는 이곳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이 식물들을 키워왔다. 하지만 아직도 이들이 완전히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른단다. 나는 그저 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과 햇볕을 제공할 뿐이지.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피어나고 시드는 이들을 보며 느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그저 그들이 자라기 위한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만들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흐드러진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의 지 역시 같은 의미일 거야.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배움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단다. 그러니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해.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어지지. 알렉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 깨달은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뭘 모르는지도 아는 겁멋진 일이란 걸 알았어요. 알렉스는 그날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무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알렉스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도 그에게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알렉스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였고 그 자신도 현다가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으니 그게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이유겠지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고 신비로운 숲속에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범해 보였지만 사실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원 회귀의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닭이 울고 사람들이 일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저녁이면 다시 잠자리에 드는 생활이 반복되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반복되는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각자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촬영한 인물은 한낮의 광장시장에서 물고기를 파는 한 늙은 어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고 흰 수염과 주름진 손을 가진 그는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이 마을에서 독특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매일 아침 강으로 나가 같은 강에서 같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했겠지만 그는 이 반복 속에서 늘 새로운 것을 찾았습니다. 요한은 물고기의 종류나 크기, 물의 흐름, 바람의 방향 등을 매일 조금씩 다르게 느껴보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만 내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면 내 삶도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마을의 대장장이인 엘리나였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인 장인이었지만 뛰어난 솜씨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같은 칼과 도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엘리나는 자신이 만든 칼날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희미한 무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칼날이 아니라 그날의 온도와 습도, 그녀의 감정이 녹아있는 예술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엘리나는 새 작품을 만들 때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손잡이의 곡선, 날의 각도, 심지어는 금속을 두드리는 리듬까지 매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그녀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마을의 중심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는 젊은 교사인 미아가 아이들에게 새로운 배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미아는 처음에는 반복되는 진도와 같은 질문들에 지쳤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매일매일 같은 수업 내용을 조금씩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배우는 물리학 법칙, 숲속에서 읽는 시,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에서 배우는 천문학. 아이들은 미아의 수업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는 미아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을의 사람들은 영원 회귀의 개념을 단순한 저주가 아닌 삶을 재발견할 기회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그 속에서 다른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이들의 작은 변화와 시도는 마치 니체의 영원 회귀의 개념처럼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과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반복될지라도 매 순간을 새롭게 맞이하는 이들의 태도는 독특한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반복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반복될 그 하루도 매번 새로이 만들어가며 진정으로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영원 회귀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이었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어느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두고 끝없는 논쟁에 빠졌습니다. 이 마을은 다양한 조건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는 늘 불만이 존재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부당한 지위 때문에 불리하다고 느꼈고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노력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지혜로운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끝없는 다툼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모두를 광장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생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모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지의 베일이라고 부르는 모자라네.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 모자를 쓰면 너희 각자는 자신의 개인적 여건이나 사회적 지위를 전혀 알 수 없게 될 것이오. 이 상태에서 너희는 사회의 규칙과 구조를 결정해야 하네.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흥미를 느꼈습니다. 몇몇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은 현자의 의도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자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정하고 편견 없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씩 무지의 베일을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지의 베일 뒤에서 그들은 서로 토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공정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에게도 이로운 사회 구조가 가장 공정하다는 것이었어요.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와 자원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했고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지의 베일 뒤에서 내린 결정이기에 자신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도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무지의 베일을 벗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자의 이 특별한 실험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다른 의견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결정을 지키며 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롤스의 원초적 입장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지의 베일 뒤에서 내린 결정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위한 진정한 정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